인간은 과거와 비교해 변함없는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다. 이런 인체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식사법은 본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식사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컨디션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식으로 식사를 하고 나면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루 한 끼라도 나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 느낌과 함께 기분도 좋은데요. 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유행하는 건강식품, 유행하는 식사법에 휘둘리기 쉽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식사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식사법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 마키타 젠지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입니다. 당뇨병 전문의로 40년 가까이 일하며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온 저자는 가장 바람직한 식사를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 살찌지 않는 식사법,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식사법, 늙지 않은 식사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뭐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건강도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나는 당뇨병 전문의로 지난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다.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인이 많은데 사실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이나 뇌질환,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만 전념할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는 얼핏 보기에 똑같이 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80세까지 일하고 100세가 되어도 건강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년퇴직에 이를 즈음 목숨이 오가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40세 전후의 직장인 100명이 있다면 그중 20%가 건강 상류층이고 나머지 80%는 안타깝게도 건강 하류층이다. 그 격차를 40세 때는 좀처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5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현실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것은 어김없이 매일 먹는 식사다.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지런히 일하는 직장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매출 수치나 인맥이 아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올바른 영향을 주입하느냐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 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고급차도 불순물 투성이인 수상쩍은 휘발유를 넣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자기 몸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 무슨 말씀을?
난 매일 고급 휘발유 못지않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이런 자신만만한 반론이 들려오는 듯하다. 요즘에는 건강과 식사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따져보는 사람이 늘어 지적인 직장인이라면 땡땡이 몸에 좋다더라 라는 정보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땡땡이 좋다, 땡땡은 나쁘다 라는 단편적인 정보와 그 성분을 눈여겨보기 쉽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인간의 몸은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소화 흡수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형태를 바꾼 영양소가 되고 필요에 따라 흡수되어 신체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형태를 바꾼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먹은 것은 그대로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거치면서 구성이 바뀌어 다양한 물질로 합성된다. 이런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을 생화학이라 한다. 생화학은 생명현상, 말하자면 인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과거와 비교해 변함없는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다. 이런 인체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식사법은 본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식사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나는 많은 의사가 싫어하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복잡한 화학식 투성이의 생화학을 공부해 음식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다. 생화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현대사회에 넘쳐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겠지만 캔커피나 주스처럼 씹을 필요 없는 탄수화물 음식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많은 직장인이 매일같이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몸무게가 서서히 늘더니 도통 줄지 않는다. 혈압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쉽게 지친다. 업무 도중에 곧잘 존다. 집중력이 낮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몸의 이상 증상에서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혈당치에 있다. 직장인이 고심하는 질병이나 몸의 이상 증상의 90% 이상은 혈당치 문제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면 우리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대개 그것은 현대인 특유의 식사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균형 잡힌 식사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몸에 좋으라고 했던 일이 비만에서 노화, 노화에서 질병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되기 일쑤다. 속설, 주관적인 건강법에 속아선 안 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최강의 식사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셔 원기를 불어넣는다. 영양을 생각해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는다.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은 늘 삼간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다. 자칭 건강에 신경 쓰는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은 그야말로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라 해도 무방하다. 솔직히 직장인 대다수가 업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필사적으로 칼로리나 지방을 제한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의 의학상식에 비춰볼 때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며 칼로리나 지방은 무관하다. 그러나 영양사나 의사조차 아직도 칼로리 신화를 믿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은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식사를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인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생화학과 전 세계에서 발표된 신뢰할 만한 논문, 그리고 2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내용은 흔한 속설이나 주관적인 건강법, 일부의 주장을 확대 해석한 건강법과 다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일시적인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식사법을 익힐 수 있으며 그 결과 비만, 노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식사는 바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강의 기술이다. 나이 들수록 신진대사는 둔해지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소홀하지 않는다. 업무를 완수하는데 건강한 신체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높은 혈당치가 비만을 낳는다. 초조감부터 암 치매까지 만병의 근원. 이제 혈당치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도 공복 혈당치나 최근 한두 달 사이 혈당치의 추이를 보는 당화 혈색소 수치를 재는데 이런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이 의심된다. 그런데 이 혈당치가 사실은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비만을 만든다. 살이 찐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거꾸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면 고기를 먹든 튀김을 먹든 살이 찌지 않는다. 살찐 사람이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듣는 것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암, 치매 등 무서운 질병은 모두 비만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당뇨병 환자는 이런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애초에 혈당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몸에 온갖 나쁜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혈당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서 노화가 진행된다.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과 내장은 물론 피부 등 외모까지 상하고 만다. 또 혈당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초조감, 졸음, 권태감, 육지기, 두통 같은 불쾌한 증상도 생긴다. 그야말로 혈당치는 건강관리의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혈당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 건강법을 실천하고 싶다면 혈당치를 조절한다라는 명제를 명심해야 한다. 혈당치를 조절하려면 무엇보다 식사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적인 직장인들 다수가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마실 필요도 없는 음료수를 들이킴으로써 아침부터 혈당치를 대폭 올린다. 현대인의 다수가 탄수화물 중독. 혈당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불쾌감.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탄수화물이며 지방이나 단백질은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다. 버터로 구운 고기를 잔뜩 먹어도 혈당치는 올라가지 않고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살도 찌지 않는다. 반면에 고작 한 병의 음료수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비만을 초래해 건강을 해친다. 거기에 다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당질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이 가득 든 청량음료에 탄수화물 몇 그램이 아니라 당질 몇 그램이라 표기한 것도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다. 탄수화물은 밥이나 빵, 면류, 과일, 케이크나 과자, 청량음료 등 직장인이 평소에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다. 이러한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예외 없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혈당치가 올라가는 양상은 제각각이다. 그래프를 보면 밥이나 빵 같은 고형 음식은 혈당치의 상승 곡선이 완만하다. 위에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액체는 순식간에 위를 빠져나가 소장에 이르러 흡수되기 때문에 단숨에 혈당치를 올린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치는 공복일 때 80에서 90mg per 데시리터 전후다. 여기에 밥이나 빵을 포함한 식사를 하면 1시간 후에 120 정도까지 올라가다 이윽고 천천히 내려간다.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 괜찮지만 액체로 다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큰일이 벌어진다. 액체 상태의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치를 올리기 시작해 30분 후에는 정점에 다다른다.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30분 후에는 혈당치가 140 정도까지 치솟는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이번에는 롤러코스터처럼 단숨에 하강해 혈당치가 극도로 낮은 상태가 되고 만다. 이때 몸속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다.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들뜬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업무 시작 전에 정신을 차리려면 커피를 마셔야 한다 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만족도가 최대치에 이르러 기분이 들뜨는 지점을 지복점이라 한다. 한편으로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알아차린 몸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혈당치가 크게 떨어지면 들뜬 기분이 단숨에 가라앉으면서 초조해지거나 톡이나 졸음이 느껴지는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그 들뜬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듯이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은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뇌가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매우 심각한 증상이다. 그러나 정작 중독에 빠진 당사자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사실 청량 음료 등을 만드는 업체는 인간의 지복점을 면밀히 계산해 제품을 설계한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탄수화물 중독 환자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탄수화물로 치닫는 이유. 대형마트에서는 왜 피자가 싸게 팔릴까? 캔커피나 청량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늘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혈당치가 주목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을까? 내가 전문의가 되었던 198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성인 10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당뇨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은 19.5%, 여성은 9.2%까지 높아졌다. 거기에 지금까지 말했던 숨은 혈당치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를 단순히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식생활의 서구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동차가 보급되어 운동량이 줄고 콜라 같은 청량음료를 마시게 된 것은 틀림없이 당뇨병을 증가시킨 원인이다. 반면에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은 이와 무관하다. 예전에는 당뇨병을 사치병이라 부르며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사람이 걸리는 병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인 대부분이 배부르게 먹지 못하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오히려 빈곤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면 거대한 피자를 10장씩 세트로 묶어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자는 영양 균형은 좋지 않지만 저렴하고 손쉽게 배를 채울 수 있어 인기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비만과 당뇨병, 그 밖에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일본인에게 흰쌀밥을 배부르도록 먹는 것이 꿈이었을 것이다. 가끔 그 꿈을 이뤘다고 해서 당뇨병에 걸리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시세끼 흰쌀밥을 가득 담아 먹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우리의 DNA는 흰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 선조는 그날그날 채집한 나무 열매 같은 약간의 식량으로 살아남았다. 그 DNA를 이어받은 우리가 제멋대로 음식을 바꿔버린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건강하지 않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생명의 기본인 음식에 쓸데없이 손을 대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일이다. 벼농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우리 선조는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먹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 희게 정제한 음식 따위는 없었다. 흰 설탕이나 설탕을 녹였을 뿐인 음료수는 더더욱 없었다. 이런 음식을 만든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현대인이다. 거기에는 맛있으니까 라는 이유뿐 아니라 돈벌이가 되니까 라는 기업 논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일 40술 이상 설탕을 먹고 있다? 시리얼과 요구르트는 건강한 음식일까? 201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대슈가 필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 영화는 감독인 데이먼 가뮤가 직접 주연을 맡아 기업 논리에 의해 설탕 중독에 빠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파헤친 작품이다. 일본에서도 2016년에 DVD로 발매되었다. 아쉽게도 극장에서는 상영되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기업의 입장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극장에서는 많은 청량 음료가 팔리고 있으니 말이다. 가뮤 감독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0술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는데 그 설탕이 도무지 설탕 같지 않은 모습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피험자가 되어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과자나 패스트푸드처럼 확실하게 설탕이 많다고 밝혀진 식품이 아니라 요구르트, 시리얼 등 이른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것을 먹음으로써 하루에 40술 이상의 설탕을 섭취했다. 그런 생활을 60일간 계속하면서 심신의 변화를 기록했다. 실험 결과 혈액검사에서는 중성지방 수치와 간 수치 등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체중은 8.5kg이 증가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졌다. 가뮤 감독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몹시 나른하고 설탕이 당긴다. 설탕을 섭취하면 뇌가 맛있다고 느낀다. 행복감이 느껴지고 45분쯤 기분이 들뜬다. 아이 같아지기도 한다. 그 후 다시 몸이 나른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초조해진다. 다시 설탕이 맹렬하게 먹고 싶어진다. 그야말로 설탕 중독 그 자체다.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이유. 탄수화물 중독은 약물 중독과 같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대개 저체온증 때문이다. 체온을 유지하고 강물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도 한 달 가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간세포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그것도 바닥나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을 연소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혈당치를 안정시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굶주린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는다. 산악인이 비상식량으로 초콜릿이나 양갱처럼 무게에 비해 탄수화물 함유량이 많은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유는 유사시에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유사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위기와 맞닥뜨렸다. 선조들은 일상적으로 굶주렸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선조들의 뇌에는 혈당치를 지나치게 낮추면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라 라는 지령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채소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밥이나 라면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즉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는 포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탄수화물을 섭취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방출되어 뇌가 쾌락을 얻는다는 사실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이런 우리 몸의 구조는 굶주렸던 선조들의 시대에 혈당치가 너무 떨어져 목숨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굶주리지도 않는데 뇌의 쾌락을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 그야말로 탄수화물 중독이다. 약물 중독 연구의 1인자인 노라 볼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소장은 연구 주제를 과식이나 비만 문제까지 넓혀 약물 중독과 과식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둘 다 뇌가 보수를 얻기 위해 반복하는 중독이라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들었는데 라면 가게 간판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달콤한 빵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은 내가 만든 탄수화물 중독 체크리스트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덧붙이자면 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인의 75%가 탄수화물 중독이었다. 탄수화물 중독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아침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점심 전에 허기를 느낀다. 정크푸드나 단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식후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진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야식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다. 어쩐지 야식이 당긴다. 과식한 다음에는 나른한 느낌이 든다. 점심을 먹고 나면 지치거나 공복감이 느껴진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을 때가 있다. 다이어트를 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예라고 답한 것은 몇 개인가? 0에서 2개, 중독은 아니다. 3개에서 4개, 가벼운 중독. 5개에서 7개, 중간 수준의 중독. 8개에서 10개, 심한 중독. 건강 상류층이 알아야 할 식사의 새로운 상식.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 살찌는 원인은 육류도 지질도 아니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와 한 그릇의 메밀국수. 의사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주의를 들은 사람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심으로 후자를 고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고 배고픔을 참아도 체중은 줄지 않는다. 한편 스테이크를 선택해 고기와 샐러드를 배부르도록 먹은 사람은 살이 찌기보다는 오히려 빠진다.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이다. 기름을 듬뿍 써서 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쉽게 살이 찐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청량 음료는 물론 밥, 빵, 면류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비만과 온갖 질병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다. 칼로리와 비만은 무관하다. 칼로리를 줄여도 살은 안 빠진다. 흔히 비만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칼로리를 제한하라고 한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며 칼로리를 제한하더라도 허기에 시달릴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만은 혈당치가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며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삼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이것이 비만의 진실이다. 이른바 칼로리설을 주장하는 영양사는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애주가는 모두 뚱보가 되었을 것이다. 알코올은 하나같이 고칼로리니까. 매일 위스키를 반병씩 마시는데도 마른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반병이면 800kcal는 좋게 되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위스키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감자를 먹으면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독일인이 살이 찌는 까닭은 감자에도 맥주에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에 칼로리를 들먹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난센스다.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먹어도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비만과 칼로리를 연관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은 그야말로 필요악이다. 그들은 기름을 쓴 요리나 지방이 많은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지방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은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이다. 애초에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몸의 지방이 될 리 없다. 먹은 것은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분해 합성되어 새로운 물질로 변화한다. 그렇게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 의외로 몸속에 남지 않는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몸속에 흡수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 몸속 세포를 덮고 있는 세포막은 지질로 만들어져 있어 질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쓸데없이 지질을 피하다 보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만다. 지방은 살이 찐다라는 오해는 버리자.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식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치는 10%.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는 삼가세요. 40 가까이 되면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식사에 의한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식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나 다름없다.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 헬스클럽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니 아미노산 보충제니 하는 분말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남성은 어차피 운동을 할 바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나 피로를 없애는 아미노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인공적인 식품에는 자연 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단백질에 의해 몸속에서 생성되는 요소 질소 같은 독소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출된다. 인공적으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독소를 여과하다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지 않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느긋하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식후에 느긋하게 쉬어야 할 만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사할 때는 혈당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배가 70% 정도 부를 때까지만 먹어야 한다.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떠돌았다. 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그 후 다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되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혈당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살이 찐다. 공복 상태의 운동은 낡은 생각이 된 지 오래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면 비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달리기뿐 아니라 실내에서 스쿼트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몸에 좋은 음식, 올리브유.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다. 몸에 좋다고 권장했던 음식이 나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다. 마가린 등 지질이 많은 음식을 두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중 올리브유는 거의 100%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도 좋다. 빵이나 파스타와 같은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올리브유는 그대로 한 숟가락 먹어도 되고 다양한 요리에 조미료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그 품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다. 몸에 좋은 음식 콩. AGE와 요산 수치를 낮춘다. 건강을 생각할 때 콩은 완벽한 식품이다.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백질은 필수인데 그것이 꼭 동물성 단백질일 필요는 없다. 승려가 육류나 생선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두부 같은 콩 제품에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콩에 많이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동일한 작용을 해 유해 물질인 AGE, 최종 당화산물을 낮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산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두부나 나토 같은 콩 제품은 매일 먹어야 한다. 나토는 발효라는 단계를 거치므로 더욱 건강에 좋은 식재료다. 우유 대신에 두유를 마시는 것도 권할 만하다. 다만 단맛이 가미되면 탄수화물이 많아지므로 무가당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몸에 좋은 음식 블루베리.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과일 중에 가장 권할 만한 것이 블루베리다. 베리류에는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블루베리는 효능이 탁월하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AGE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을 회복해주는 효과로도 유명해 눈의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품이다.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몸에 좋은 음식, 식초. 혈압을 낮추고 피로회복에 좋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다. 식초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식품 속 AGE를 낮춰주고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식초는 그야말로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직장인에게 최적의 식재료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회복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특히 권장할 만하다. 식초에도 쌀식초, 현미식초, 흑식초, 와인 비기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천연 양조식초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식초는 피하는 것이 좋다. 평소 요리에 식초를 많이 넣을 뿐 아니라 식탁에 상비해 두고 조미료를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식사할 때마다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편안한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